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색소포니스트를 얘기할 때 재즈에서 소위 빅3라고 하는 스윙 시대부터 쭉 활동해 오신 콜맨 호킨스, 레스터 영, 벤 웹스터 이런 분들 이후에 모던 재즈 시대 색소포니스트 중에 누가 가장 추앙받나 하면 단 한 명의 이름이 떠오르죠. 존 콜트레인. 존 콜트레인이 리더로서 첫 앨범을 낸 게 꽤 나이가 먹고 나서였다는 게 놀라웠어요. 우리 나이 한 31살에 첫 리더 앨범을 내게 되는 거죠. 그 앨범은 콜트레인이라는 앨범인데 1957년 5월에 녹음해서 그해 10월에 나온 콜트레인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리더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앨범이 나온 음반사가 프레스티지에서 리더로서 처음 시작을 한 콜트레인이 한 2년 반간 이 음반사에서 앨범을 내게 되고 하는데 그 즈음에 콜트레인을 잠깐 살펴보면 29살, 이것도 늦은 나이죠. 29살에 그 당시 최고의 밴드인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테너 색소포니스트로 가담하면서 그때서야 당대 최고의 밴드에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그의 연주가 모두가 무시했는데 하는 느낌. 역시 마일스 데이비스가 사람을 잘 골랐군 하는 느낌과 함께 마일스 데이비스 본인은 물론이고 재즈계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 즈음에 프레스티지사에서 개인 리더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콜트레인이 거장으로 성장해가는 초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음악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57년도와 58년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들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요 시기 31살, 2살 요럴 때 콜트레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많았던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57년도 초에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55년도부터 함께 해왔던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마약 문제로 퇴출을 당하고 1년 후인 58년 초에는 다시 마일스 데이비스의 퀸텟, 섹스텟에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러면 그 중간에 57년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콜트레인이라는 앨범, 자기 개인 리더 앨범도 내게 되고 바로 몇 달 후에는 블루노트와 함께 블루트레인이라는 앨범, 초기 걸작으로 최근에까지 리이슈가 되는 것도 화제가 될 정도의 그런 재즈사의 명반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퇴출당한 다음에 셀로니어스 몽크와 몇 개월간을 같이 클럽 공연이나 엠반을 내게 되는데, 이때 셀로니어스 몽크와의 교감을 통해서 존 콜트레인이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본인의 음악을 시작하는 데서 초석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 당시 가담했던 프레스티지 레코드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했던 음반사 같아요. 우선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같은 독립 레이블이지만 블루노트와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이 프레스티지 레코드는 뮤지션에게 주는 급료가 굉장히 낮았대요. 블루노트 레코드는 어떤 앨범을 녹음하기 전에 아티스트가 사이드맨들을 모으면 그들이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리허설을 할 때도 페이를 지급해서 퀄리티 있는 음악을 뮤지션들의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프레스티지 레코드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만나서 녹음하면 되지 않아? 이런 식이었던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레코드가 되게 웃긴 게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뮤지션이 계약하고 이제 계약이 끝나면은 자기네가 그 당시에 녹음했던 음악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앨범으로 내지는 않는데, 특히 존 콜트레인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레코드를 떠나서 아틀란틱 레코드 그리고 임펄스 레코드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존 콜트레인의 명성도 굉장해지는데 계속 그 시절의 음악을 음반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이 올랐을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음원으로 새로운 앨범을 이렇게 계속 이따가도 계속 할 얘기인데 57, 8년도에 프레스티지 레코드에서 여러 레코딩 세션을 통해서 음악을 축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틀란틱 레코드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임펄스 레코드로 가서 그 수많은 명반들을 내고 존 콜트레인이 업계 탑이 되는 동안에 계속 57년도 8년도 몇 년 전에 녹음했던 음반들을 내는 그러니까 작은 독립 재즈 레이블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프레스티지 레코드였는데 이게 또 사후에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굳이 말하면 장점이랄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리허설 없이 만나서 바로 연주하고 잼 세션 하듯이 이러한 연주 방식이 제가 적어왔는데 보다 있는 그대로의 긴장감 있는 가득한 연주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한 그 당시 그때 음반으로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57년도의 콜트레인의 앨범과 존 콜트레인 앤 레드 갈란드 트리오 그리고 소울 트레인이라는 또 존 콜트레인의 앨범 요 한 3장밖에 되지 않는데 존 콜트레인이 계속 다른 음악을 하고 있는데 옛날 음악을 계속 음반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10장이 넘어요.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이 57, 8년도에 프레스티지 레코드에 있다가 59년 정도부터는 아틀랜틱 레코드, 60년대 초부터는 임펄스 레코드에서 계속 음반을 내는데 존 콜트레인이 죽어까지 그때 음악을 계속 앨범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다.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 예를 들으면 네. 우리 가수 조용필 씨가 있어요. 조용필 씨를 갖다 만든 게 돌아와요 부산항이잖아요. 근데 조용필 씨 본인은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그렇게 달거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음악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음악의 정체성이 무너졌던 거야. 거기 묶여버리는 듯한. 그래서 단발머리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야. 존 콜트레인이 옛날에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불렀는데 그리고서 이제 거기 떠났어. 그 음악을 넘어서서 다른 음악을 단발머리를 추구하는데 계속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갖다가 그렇죠. 찍어내는 거지. 존 콜트레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지진 나는 상황이죠. 존 콜트레인은 더 열받죠. 왜냐하면 어떤 한 히트곡이 있어서 그 히트곡으로 자신이 규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옛날에 녹음해놓은 걸 계속 난 딴 음악을 내는데 하여튼간 프레스티지는 그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고른 프레스티지 시절의 5곡 선곡은 평론가 아이라 기틀러가 이 당시에 존 콜트레인의 색소폰 연주를 듣고 만든 말이 있는데 시츠 오브 사운드라고 뭐 소리의 이불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존 콜트레인의 그 당시에 테너 색소폰 솔로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속주였고 그 테크닉이 굉장해서 그거를 명명하는 말까지 만들 정도의 존 콜트레인이었는데 존 콜트레인의 기본적인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과묵하고 아주 진중한 내면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존 콜트레인의 발라드가 존 콜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여러 면 중에 가장 진중한 면을 보였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발라드로 5곡을 선곡했는데요. 오늘의 첫 곡은 57년도 앨범이죠. 콜트레인 앨범에 있는 Violets for Your Puls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57년 초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퀸텟에서 퇴출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금방 마약을 끊고 다시 뉴욕으로 올라와서 5월에 녹음한 앨범인데요. 리더로서의 첫 앨범이고요. A면 두 번째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가 있는데 그 곡이 Violets for Your Pearl라는 곡인데요. 이게 41년도에 맷 데니스라는 분이 작곡했다는 곡인데요. 41년도에 이 곡을 처음 녹음한 사람은 토미 돌시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랭크 시나트라가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요번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게 됐는데 가사도 한번 펼쳐보게 됐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의 모피에 꽃을 달아주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약간 유치해요. 바이올렛을 달아주는. 예, 바이올렛 꽃을 제비꽃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모피에 이 바이올렛 꽃을 꽂으니 12월인데 봄 같고 그 꽃에 눈이 닿으니까 한여름 꽃잎이에 맺힌 이슬 같다. 뭐 가사 내용이 이래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는 그걸 로맨틱하게 불렀는데 41년도에 57년도에 그 곡을 리메이크하는 존 콜트레인은 자신의 색깔을 입혀서 굉장히 세련되게 멜로디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로맨틱하기는 하나 그 자체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이 가진 그런 과묵함이나 이런 거가 섞여 들어가서 이 곡의 아주 명연주가 탄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함께하는 뮤지션들이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같이 연주했던 동료들이죠. 레드 갈란드가 피아노, 폴 챔버스가 베이스를 맡아주고 있는데 레드 갈란드의 피아노가 처음에 쫙 깔리면서 존 콜트레인이 테너 색소폰 솔로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레드 갈란드와의 궁합은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 함께 온 시절도 있었고 레드 갈란드가 꽃길을 깔아주면 그 위에서 이렇게 사뿐사뿐 발라드답게 진중하게 가는 그런 연주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번째 프레스티지 시절의 발라드는 소울 트레인 앨범이죠. 1958년 앨범인데요. I Want to Talk About You라는 곡인데요. 58년 2월에 녹음해서 10월에 발매된 이 앨범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샀던 존 콜트레인의 앨범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라이센스로 해서 나왔던 앨범이어서 그때 2,500원에 구입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팝 듣다가 헤비메탈, 하드락 이런 거에 완전히 이렇게 전도돼 있던 그런 시기인데 이런 생소한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생소했던 재즈를 처음 듣게 된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 존 콜트레인의 이 I Want to Talk About You라는 곡이 재즈로 이끄는데 저란 한 사랑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곡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 콜트레인에게도 이 곡은 좀 각별했던 모양이에요. 58년에 이 곡을 녹음하고 나서 63년도에도 라이브에서는 이 곡을 연주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담아놓고 공연 때나 이럴 때는 녹음하는 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원곡자가 빌리 엑스타인이라고 스윙 시대부터 비밥 시대까지 자신의 밴드를 이끌면서 또 보컬리스트로서 연예인처럼 활동했던 이 빌리 엑스타인의 1944년도에 그러니까 발표했던 곡인데요. 이번에 또 이 빌리 엑스타인의 원곡을 들어보니까 존 콜트레인이 이 빌리 엑스타인이 원래 불렀던 보컬의 멜로디를 크게 바꾸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을 통해 나오면 이 존 콜트레인의 색깔이 입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되게 각별한 감성의 곡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연주에서도 피아노와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모든 이 57년 8년의 프레스티 시절의 곡들에서의 피아노는 레드 갈란드, 베이스는 폴 챔버스,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시절의 동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11분이 되는데 저도 새삼 놀랐어요. 옛날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 곡이 11분이 넘는구나.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는 특히 폴 챔버스의 후반부에 나오는 베이스 솔로가 담담하고 아주 정갈한 솔로도 아주 좋고요. 존 콜트레인 표 발라드의 정수라고 할 만하지 않나 이 곡은. 오늘의 세 번째 앨범은 1958년도에 연주를 해놨는데 63년도에 프레스티지에서 발매한 스타더스트라는 앨범에 있는 타이틀곡인 스타더스트. 63년이면 이 앨범이 나오는 63년이면은 임펄스 레코드에서 존 콜트레인이 경력의 정점을 향해 그렇지. 달려가고 있던 시기인데 초치듯이 하지만 좋게 나온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스타더스트는 정말 그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대중적으로 너무 알려진 레퍼토리인데 근데 사실 그때 콜트레인의 음악은 그런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방가르드를 거쳐서 프리 재즈로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여기 아트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게 뭐 꽁다리 사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거의. 한 5년 전에 녹음해놨던 1927년 호기 카마이클이 작곡했던 그 유행가 중에 유행가인 스타더스트 녹음해놓은 거가 그때 나오는 거죠. 잠깐 조금 전에 꽁다리 사바라가 절대로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알려졌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스타더스트 연주에는 레드 갈란드와 폴 챔버스 동료 말고도 트럼페터 윌버 하든이라는 트럼페터의 연주가 있는데 이 윌버 하든이 프루겔혼을 연주하는데 오늘 5곡을 쭉 늘어놓고 여러 번 듣는 중에 이번에는 가장 좋게 들린 곡이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네 번째로 준비한 존 콜트레인의 이 시절 발라드는 58년도에
역시 녹음을 해놨는데 62년에 발매된 앨범 스탠다드 콜트레인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Don't Take Your Love From Me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도 역시 조금 아까 소개했던 스타더스트와 같은 날 녹음해놓은 음원들을 갖고 62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58년 7월 11일 날 녹음을 했대요. 스탠다드 콜트레인이라는 앨범도 들어보면 4곡이 들어있는데 모두 발라드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곡이 Don't Take Your Love From Me라는 곡인데 이런 거죠. 재즈 발라드 하면은 특히 테너 색소폰 연주가 나오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연상되는 클리셰 같은 거 있어요. 테너 색소폰의 음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 당시 모두가 하고 있던 식에서 조금 더 진중하게, 조금 더 담담하게, 조금 더 잔잔하게 이런 게 컨셉이 아니었나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이 시절에 존 콜트레인의 음악은 세련되다 하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요번에 요 곡을 내게서 사랑을 뺏어가지만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네. 놀랐어. 너무 좋았어. 네. 사운드의 색깔이며 이 전체 분위기가 야 정말 존 콜트레인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절 네. 존 콜트레인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곡 정말 저도 예. 특히 존 콜트레인과 함께하는 그 윌버 하든이라는 트럼펫터는 이 음반을 녹음한 62년 이후에 63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음악을 그만뒀다고 하고 몇 년 후에 요절하게 되는데 이 윌버 하든의 트럼펫 연주 프루겔혼 같은데 그 연주도 존 콜트레인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명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프레스티지 시절에 존 콜트레인의 발라드 마지막 선곡은 앨범 바히아에 있는 곡인데요. Something I Dreamed Last Night이라는 곡인데요. 이 앨범 바히아도 1958년 연주를 1965년에 녹음해놓은 지 7년 된 연주를 발매를 하는 거고 65년에 콜트레인은 64년 12월에 존 콜트레인 음악의 정점이라고 하는 A Love Supreme 앨범으로 영적으로나 그렇지. 모든 게 완성돼 있고 난 이제 이만큼 이뤘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앨범을 냈을 때 7년 전 연주가 몇 달 후에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이아라는 앨범이고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음악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좋죠. 예. Something I Dreamed Last Night 이 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드럼을 아트 테일러가 연주를 하고 있고 이 당시 19살 새내기 트럼펫터인 프레디 허버드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Something I Dreamed Last Night이라는 곡의 연주 중에 또 굉장히 좋은 연주가 있어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시절에 The Steaming with the Miles Davis Quintet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56년도 연주인데 이 앨범에서 또 이 Something I Dreamed Last Night이라는 아주 좋은 연주가 있는데 존 콜트레인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발라드 연주에서는 존 콜트레인은 빼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혼자 솔로를 연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56년도에 존 콜트레인이 아이씨 나 이 곡 좋아하는데 난 왜 빼지?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58년에 자신의 리더 세션 녹음에서는 이 곡을 또 멋지게 자신의 색깔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이라는 이 두 거장이 2년 상관으로 연주한 이 같은 곡을 듣는 재미도 있지 않나 해서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자신의 음악 세계가 완벽하게 열리기 전에 모든 걸 테스트하고 있는 그 하드밥 시절의 콜트레인의 연주 한번 5곡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